1992년 11월 29일 일요일, 사라는 두 아들과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친정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9시간 이상 운전해서 조지아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고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사라는 차고 안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다시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운전석에 다시 앉힌 남자는 바로 뒷좌석에 앉아 총머리를 사라의 뒤통수에 대고 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자기와 아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어둡고 한적한 막다른 길까지 왔으며 차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는 사라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사라를 죽인 남자는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린 두 아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첫째인 6살 리키는 침착하게 열쇠를 돌려 시동을 꺼서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있는 동생 마이크를 차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피를 뒤집어 쓴 두 아이들은 손을 잡고 제일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라와 남편 프레드는 뉴욕 북부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그들은 1984년 조지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며 연인이 되었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라는 두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공휴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친정이 있는 플로리다에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편 검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 프레드는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일이 검사로 범죄자를 기소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한 프레드는 모든 광고판을 그의 얼굴로 도배하는 공격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게 도와서 그들의 돈을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건을 맡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악덕 쓰레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던 프레드는 급기야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도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 세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콜롬비아, 바하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생산된 다량의 코카인이 마이애미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는 마이애미부터 디트로이트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의 마약 딜러들을 도와 나이트 클럽 등의 유흥업소를 이용해서 그들을 위해 돈 세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범죄 조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성격은 점점 난폭해졌으며 집에서 감정적, 신체적인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는 아내 사라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녀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프레드는 아내 사라에게 생활비도 빠듯하게 주었으며 그녀가 아이들과 플로리다에 있는 친정집에 자주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플로리다에 갈 때마다 여행 경비를 주지 않았으며 사라와 아이들은 1시간 걸리는 비행기 대신 9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가야 했습니다. 아내 사라에 대한 프레드의 강압적인 태도는 1986년 첫 아이 리키가 태어나면서 신체적인 학대로 발전했습니다. 사라는 1988년에 둘째 마이크를 낳았고 그때쯤 그녀는 프레드의 사업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으며 가끔씩 낮에 와서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성공적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집에서 고장난 에어컨과 깨진 유리문 등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마리에타 조지아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웃들은 잘 관리된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면서 럭셔리 삶을 사는 동안 사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에서 지옥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라가 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잠겨있는 금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범죄에 관련된 비밀 파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와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끔찍한 범죄 사건들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사라는 프레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혼 변호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만약 사라가 이혼을 원한다면 다시는 아이들을 못 볼 것이며 그녀의 플로리다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하에 있는 금고안에 보관 중인 범죄 관련 서류를 빼돌려서 경찰에 폭로하는 대신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프레드가 이미 사라와 그의 방식대로 헤어지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프레드는 사라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고 만약 그녀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는 120억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사라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면서 이혼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하게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프레드는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지만 사라에게는 남편의 바람 따윈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을 얻기 위해 더 강력한 무언가 필요했던 사라는 지하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의 범죄 거래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과 여러 개의 현금 가방이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파일들을 전부 복사해서 그녀의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경찰은 프레드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프레드의 나이트 클럽들을 은밀히 수사하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과 고객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마약 딜러들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프레드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에디는 사라가 프레드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이혼 후 경찰에게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폭로할까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틀 전 사라와 아이들은 친정인 플로리다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플로리다에 9시간 운전해서 내려간 사라는 템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온 남편 프레드를 픽업해서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프레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아이들은 9시간 운전해서 플로리다에 가게 하고 자신은 느긋하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땡스기빙을 처가에서 보낸 후 프레드는 아내와 아이들보다 하루 일찍 플로리다에서 떠났습니다. 사라는 아이들과 정오 12시에 차를 타고 출발했으며 도착하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지나도 사라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아버지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12시에 플로리다 경찰이 부모님 집에 찾아왔고 딸 사라가 살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는 순간 프레드는 고객 미팅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장례식장에서 유별나게 슬퍼하며 오열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의 죽음이 만약 강도의 짓이 아니라면 프레드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조사하였습니다. 프레드의 알리바이가 확실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사라를 해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지 한 달 후 프레드는 플로리다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들들이 엄마의 죽음으로 힘든 것만큼 자신도 힘들며 사람들이 자기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어서 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지아 경찰은 그의 불법적인 사업을 파헤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프레드의 비즈니스 파트너 에디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에디가 5,000불을 주고 커티스라는 남자를 고용해 사라를 해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에디는 사업 파트너인 프레드가 아내 사라를 죽여주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에디는 이 진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이혼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프레드의 비밀문서를 모두 경찰에게 보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프레드는 커티스에게 강도로 위장해서 아내를 죽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살인자 커티스의 말에 의하면 프레드가 살인을 의뢰하면서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들들이 엄마 죽음을 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가 사망한 지 1년도 안 된 1993년에 프레드는 돈 세탁과 공갈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연방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f my mom was still awake or if she was dead, and then I woke my brother up and You woke your brother up? yeah, and I told him we had to go get help, and then he went. 그리고 그는 3년 후 아내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처음 프레드의 수감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그가 그들의 항소 사건을 맡아주지 않으면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강제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수감자들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한 프레드는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프레드는 케이블이 나오는 TV와 욕실이 딸린 개인 감방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화스러운 감방 생활도 잠시 프레드는 뇌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었으며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황까지 갔으며 점점 마르고 허약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옥에서 27년을 살다가 2020년에 67세의 나이에 자연사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외가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We watched. I think she was always smiling. And just like people, were like fun to be around. I know like the neighborhood kids like being around her. So, she had an outgoing, like bubbly personality. 첫째 리키는 응급의료 기술자가 되었고, 둘째 마이크는 성공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억으로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로 괴로워했으며, 안타깝게도 2020년 겨우 31살에 폐색전증으로 아빠 프레드보다 몇 달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